안녕하세요. T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다우 지수에는 6시간 반 내내 파는 손만 있었습니다. 하루의 최고점은 밤 10시 30분, 개장 종이 울린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그 가격을 다시는 밟아보지 못한 채 계속 흘러내렸고 그날 최저가는 마감 1분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밤에 나스닥 100은 다른 모양으로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 16분에 그날 바닥을 찍었고 거기서 방향을 틀어 마지막 1시간 동안 오히려 되사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TQQQ도 그 마지막 1시간에 0.5% 올랐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 1시간이 마음 놓고 되산 시간인지는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같은 밤인데 두 지수가 장중에 정반대의 궤적을 그렸습니다. 다우는 개장 고점에서 마감 저점까지 한 방향으로만 흘러내렸고 네이스닥 100은 새벽 3시 16분 저점에서 방향을 틀어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둘 다 내린 밤이었지만 파는 손이 끝까지 붙어있던 쪽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만 풀면 어젯밤이 전부 풀립니다. 어젯밤 팔린 것은 기술주가 아니었습니다. 방아쇠는 미국장이 열리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워마트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미국 동일점포 매출이 2.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였습니다. 월가 평균 전망치는 3.8%였습니다. 주가는 9% 넘게 빠졌고 다우지수 30개 종목 가운데 꼴찌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를 넘는 회사가 하루에 이만큼 움직이는 건 흔한 그림이 아닙니다. 다우가 704포인트 내리는 동안 이 한 종목이 깎은 몫은 60포인트대,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유가와 금리, 소매, 메가캡 동반 약세가 함께 만든 몫입니다. 워마트의 조정 주당 순이익은 81센트로 월가가 기대한 74센트를 넘겼고 매출도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은 오히려 위로 올려 잡았습니다. 예상을 이기고 가이던스를 올린 회사의 주가가 하루에 9% 빠진 겁니다. 투자자들은 헤드라인 숫자를 지나쳐 그 밑에 깔린 두 줄을 봤습니다. 하나는 다음 분기 이익 안내였습니다. 워마트는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을 62센트에서 64센트 사이로 제시했는데 월가는 68센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기를 보고해놓고 다음 분기는 예상보다 못할 거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어젯밤 워마트 주가를 끌어내린 진짜 문장입니다. 워마트 최고 재무책임자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쇼핑객들이 높은 휘발유값 때문에 이번 분기 필수품 사이에서 무엇을 살지 골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장을 보는 곳의 재무책임자가 우리 손님들이 지난 분기에 필수품끼리 저울질했던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어젯밤 소매 종목 전반이 함께 밀렸습니다. 다만 더우 하락분에서 워마트 한 종목이 차지한 몫은 10분의 1에 못 미쳤습니다. 어젯밤 발표에서 세계 전체 이커머스 매출은 23% 늘었고 광고 매출은 38% 늘었으며 회원권 수입은 17% 늘었습니다. 세 자리가 다 두 자릿수로 뛰는 동안 정작 미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속도는 6년 넘는 기간 중 가장 느렸습니다. 지금 워마트에서 가장 빠르게 크는 쪽은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사업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사는지 알고 있으니 그 자리에 광고를 붙여 팔고 그 광고 매출이 본업의 둔화를 상당 부분 가려주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젯밤 시장은 그 가림막을 걷어내고 밑에 깔린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우리 계좌와 연결됩니다. 광고 예산은 경기를 앞서가지 않고 뒤따라갑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브랜드가 광고를 줄이고 그 줄어든 예산은 워마트뿐 아니라 나스닥 100 안에 있는 광고 기반 회사들에도 그대로 도달합니다. 어젯밤 애마존이 2% 넘게 빠진 것도 같은 줄기로 익힙니다. 아마존은 나스닥 100 안에서 미국 소비 경기에 크게 걸려있는 이름입니다. 개장 전부터 1% 넘게 밀린 채로 열렸고 정규장 안에서 1%더 내줬습니다. 어젯밤 무너진 게 미국 소비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에 워마트보다 먼저 실적을 낸 대형 소매업체들은 오히려 대부분 예상을 넘겼습니다. 생활용품과 잡화를 파는 곳도 주택 보수 자재를 파는 곳도 브랜드 재고를 싸게 파는 곳도 전부 월가 예상보다 좋은 주당 순이익을 내놨습니다. 화장품 쪽은 예상을 20% 넘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소비는 지금 소득 구간을 따라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쪽은 계속 쓰고 있고 필수품을 사러 오는 쪽만 장바구니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워마트가 유독 크게 맞은 이유는 소득 구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방 규제로 처방약 가격이 내려간 것이 미국 동일점포 매출을 눌렀고 회사 최고 경영자는 오히려 고소득 가구에서 오는 손님이 계속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형편이 빠듯한 가구가 지갑을 조이고 있다는 우려는 시장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 휘발유 값이 왜 오르고 있는지가 남았습니다. 원인은 미국 밖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 자기 소셜미디어에 이란을 상대로 경제 D-Day를 열겠다고 올렸습니다. 표현이 셌습니다. Most crushing economic operation ever taken against any country. 어떤 나라를 상대로도 해본 적 없는 가장 파괴적인 경제작전이 될 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어떤 식으로든 생명줄을 대주는 나라는 그 나라도 대가를 치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통행이 묶여있고 아직 협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발언까지 겹치면서 유가는 이미 나흘 오른 데 이어 닷새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웨스트 텍사스 원유 정상가는 배럴당 87달러 부근, 브렌트유는 94달러 부근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로 끊어보면 웨스트 텍사스 원유가 26.8% 올랐습니다. 정작 원유 트레이딩 쪽에서는 이 발언을 소음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덱스 리트로 공동 창업자이자 페트로나스 트레이딩 총괄을 지낸 베런 아마르가 이번 발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noise, but it doesn't change the fundamentals of markets at all. 소음이긴 하지만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호르무즈를 피하는 대체 항로와 선박 간 원유 환적이 자리를 잡으면서 원유 흐름은 예전만큼 끊기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유가에 붙어있는 것은 실제로 배가 못 다녀서 생긴 공급 부족이 아니라 못 다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붙는 보험료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한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리스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어젯밤 소비 쪽 약세까지 그 보험료 탓으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어젯밤 다우를 6시간 반 내내 끌어내린 축 가운데 하나가 월마트의 미국 동일점포 매출 부진이었는데 와이어가 든 원인은 유가가 아니라 새 약가 규제와 조심스러워진 소비였습니다. 지정학 헤드라인이 소비 지표로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월마트가 내놓은 분기는 7월까지였습니다. 같은 밤 곡물도 함께 올랐습니다. 옥수수 정상가가 6.2% 뛰었고 밀도 2.8% 올랐습니다. 7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던 데다 유가 급등에 에탄올 수요가 엮이고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이 흑해 선적을 계속 조이고 있는 영향입니다. 미국 가게가 쉽게 줄이기 어려운 두 항목의 원가가 같은 밤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걸 물가 이야기로 읽었는지는 금속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가와 곡물을 확인하고 제가 곧바로 열어본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어젯밤 은이 3.6% 올랐고 금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게 왜 신호냐면 어젯밤은 명목금리가 오른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속은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과 은이 같이 올랐다는 건 명목금리가 오르는 속도보다 앞으로의 물가 기대가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쪽으로 읽힙니다. 물가를 뺀 실질 금리는 오히려 눌렸다고 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어젯밤의 세 번째 갈래가 붙습니다. 어제 이 채널에서 재무부가 긴 만기 국채를 되사는 규모를 2배로 늘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날 장기 채권 금리는 크게 내렸습니다. 어젯밤 새로 확인된 사실은 그 효과가 하루를 못 버텼다는 겁니다. 어젯밤 10년물 국채 금리는 4.7%로 다시 올라섰고 30년물은 5.24%까지 되올랐습니다. 10년물은 전날 내려간 폭의 대부분을, 30년물은 절반가량을 하루 만에 되돌렸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어젯밤 방송에 나와 한 번 더 힘을 실었습니다. 되사기 규모가 회당 40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고 정부에는 채권 금리를 끌어내릴 도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시장은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는지에 대한 답이 어젯밤 와이어에 한 줄로 실려 있었습니다. ING의 아메리카 리서치 총괄 패드릭 가비는 재무부가 장기 채권 금리의 상단을 제한할 뜻이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돈은 짧은 만기 국채를 더 찍어서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이번엔 단기 채권 금리가 대신 올라갈 위험이 남습니다. 되사기는 빚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긴 만기를 짧은 만기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국채 전체 물량은 그대로 남아있고 만기 구조만 바뀝니다. 장기 채권 금리를 눌러내린 만큼 단기 쪽에 압력이 쌓입니다. 어제 시장이 하루짜리 안도로 반응했다가 어젯밤 되돌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이걸 계산기로 두들겨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어젯밤 하나 더 확인된 숫자가 있습니다. 미국 총부채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베센트는 적자가 커 보이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일시적인 관세 환급과 기업 투자 인센티브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어젯밤의 두 갈래가 사실은 한 뿔이라는 게 보입니다. 월마트 계산대에서 장바구니를 줄인 것도 유가고 재무부가 아무리 국채를 되사도 장기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간 것도 그 유가가 만들어낸 물가 기대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소비에 걸린 종목과 금리에 민감한 긴 만기 채권이 동시에 맞았고 그 사이에 낀 지수가 타오였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유가가 오르는 동안 장기 채권 금리를 눌러보려는 시도는 계속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 만기 국채를 사는 쪽이 요구하는 값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름과 곡물이 같이 오르는 국면에서 그 기대가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재무부가 사들이는 속도보다 물가 기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면 되사기는 하루짜리 진통제로 끝납니다. 어제와 어젯밤이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젯밤 그림을 뒤집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는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따라가는 SOXL은 어젯밤 1.2%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과정이 더 재미있습니다. 개장 전에는 전날 종가보다 1.7% 아래에서 밀려 있었고 개장 직후인 밤 10시 53분에 117달러대까지 더 빠지면서 그날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거기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새벽 12시 2분에는 124달러대까지 올라가면서 저점 대비 6% 위로 갔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젯밤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기술주 쪽에서 어젯밤 진짜로 눈여겨볼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장 열리기 전에 실적을 냈는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76% 줄어 105억 위안, 우리 돈으로 2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6% 늘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유는 인공지능 투자입니다. 자체 모델을 계속 키우면서 그 비용을 이익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인공지능에 돈을 쓰는 쪽의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파는 회사의 매출은 이 회사들이 감당하는 고통의 총합입니다. 사는 쪽이 이익 76%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사고 있다면 파는 쪽 숫자는 당분간 좋게 나옵니다. 반대로 이 고통을 못 견디겠다는 회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반도체 쪽 주문부터 얇아집니다. 다음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에서 볼 자리도 여기입니다. 이제 우리 TQQQ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젯밤 TQQQ는 2% 넘게 빠졌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제가 먼저 펼친 건 뉴욕 정규장 구간이었는데 깎인 자리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분해해보면 답이 깔끔합니다. 하락폭 가운데 1.7%포인트는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에 뉴욕에서 종이 울렸을 때 TQQQ는 벌써 전날 종가보다 1.7% 아래에서 출발했습니다. 정규장이 열려있던 6시간 반 동안 시가에서 종가까지 추가로 밀린 건 0.5% 정도였고 그중 마지막 1시간은 오히려 되사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계좌를 깎은 건 뉴욕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도착해 있던 3개의 재료였습니다. 개장 전에 나온 월마트 숫자, 밤사이 되돌아오른 국채금리, 그리고 3% 넘게 뛴 유가입니다. 장이 열린 뒤에는 소매주와 메가캡업이 함께 밀리는 가운데 반도체만 이틀 연속 급락뒤 반등해 0.5%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은 마지막 1시간에 되살 수 있었고 도프는 마지막 1분까지 팔렸습니다.
두 지수의 마지막 1시간이 갈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읽습니다. 아까 열어둔 마지막 1시간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냥 편하게 읽을 밤은 아니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어젯밤 7% 넘게 뛰었고 그날 만들어진 범위의 거의 꼭대기에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1시간에 되샀는데 변동성 값은 높은 자리에서 하루를 끝냈다는 건 되사면서도 보험을 같이 들어둔 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반응도 갈렸습니다. 어젯밤 워마트 종목 게시판은 하루 만에 9% 빠진 종목치고는 의외로 논쟁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주식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며 더 사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소매업은 도난과 손실이 마진을 갉아먹으니 결국 친구는 기술주라는 반응이 붙었습니다. 9% 빠진 밤에 저가 매수 심리와 손절 심리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SOXL 쪽 분위기는 또 달랐습니다. 저점에서 되돌아오르는 걸 지켜보면서 너무 일찍 팔았다는 자조가 여럿 올라왔습니다. 어젯밤이 한 방향으로 무너진 밤이 아니었다는 게 게시판 온도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시장 심리를 한 숫자로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중립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탐욕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직 공포 구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던 낙관이 천천히 식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자리를 짚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젯밤 개장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20만 6천 건으로 예상과 같았고 직전치는 21만 2천 건으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오늘 밤 개장 직후 밤 10시 45분에는 S&P 글로벌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나옵니다.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젯밤 워마트가 말한 소비 환경 이야기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지금은 물가에 눌린 소비인데 여기에 일자리까지 얹히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시간외로 나오고 같은 날 개장 전에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와 2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가 함께 나옵니다. 2분기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1.5%였는데 이번 수정치가 그 숫자를 어느 쪽으로 고치는지가 관건입니다. 다음 주에는 소매업체 실적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응원 부탁드립니다. 계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 마감 기준 실계좌 총평가 금액은 13,372달러입니다. $10,000로 시작해서 2036년까지 16억 원을 만들어보는 10년짜리 실험이고 오늘 이 숫자는 그 경로 위의 한 점입니다. 오늘 밤은 거래가 없습니다. 어젯밤 종가 판정에서 QQQ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8.98% 위, 100일 이동평균선보다 2.54% 위에 있었습니다. 두 선을 모두 위에 두고 있어서 조용히 보유를 이어갑니다. 변동성 지수가 어젯밤 크게 뛰긴 했지만 16부근이라 판정을 건드릴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어떻게 16억이 되느냐는 겁니다. 답은 복리입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항상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10,000로 시작한 10년 백테스트에서 첫 해 1년 동안 계좌가 번 돈은 $659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해로 가면 하루 1% 움직임이 $14,000가 됩니다. 첫 해 수익과 견주면 첫 해가 1년 걸려 벌던 돈의 21배를 하루에 움직입니다. 퍼센트는 같은데 붙는 금액이 달라진 이유는 하나, 원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백테스트에서도 10년 수익의 대부분은 뒤쪽 몇 해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좌가 $13,000대에 있다는 건 곡선이 아직 평평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젯밤 숫자에는 아직 값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은 대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워마트가 어젯밤 보고한 것은 이미 지나간 분기의 숫자입니다. 그 분기에 반영된 휘발유 값은 지금 값이 아닙니다. 유가는 최근 한 달 사이 가파르게 올랐고 그 상승분의 대부분은 아직 어느 소매업체 실적에도 이미 나온 물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젯밤 워마트의 동일 점포 부진은 약가 규정 변경 영향이 컸고 유가가 가게에 보낼 청구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구서가 언제 어디로 날아드는지는 다음 주 수요일 물가 지표부터 순서대로 확인됩니다. 유가에 눌린 소비가 먼저 바닥을 칠지 재무부가 장기금리를 먼저 붙잡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젯밤 다우와 나스닥이 왜 반대로 끝났는지 정리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